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전산회계 2급을 담당하는 공경태 교수입니다. 여러분들과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전산회계라는 과목을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고 계시는데요. 또한 또 처음 지금 접하신 분들이 또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산회계는 경리로 이렇게 회사를 입사하는 분들이 주로 좀 많이 알고 있어야 될 그런 과목이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이제 꼭 경리뿐만 아니라 자금 담당이나 회계 담당 실무자들은 반드시 회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근데 예전에는 이거를 이제 수기로 했었어요. 수기로 했었는데 이제는 컴퓨터를 이용한 프로그램이 전산회계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지금은 모두 다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국가 자격증이 또 전산회계 자격증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전산회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더 발전돼서 이제 뭐 세무사, 회계사까지도 여러분들이 이제 바라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업인으로서 여러분들 출발하는 거기 새로운 이제 어떤 첫 출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앞으로 이제 수업을 쭉 드릴 텐데, 이제 먼저 이론을 먼저 드릴 거고요. 자, 이론을 이제 설명을 다 끝나면 이제 그다음 실무 그리고 이제 또 실습으로 넘어가는 문제. 그다음에 기출 문제를 또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양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차 저에 대한 얘기는 뭐 놔두고 이제 여러분들이 빨리 수업에 또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먼저 회계 원리 제가 초보자 입문이라고 해서 교재에 이제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자, 회계의 기본 개념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시작되는 것은 부기라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 부기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부기란 건 뭐냐? 장부에 기록하는 걸 말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노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뭔가를 기록해 주는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을 하나하나 이제 꼼꼼하게 옮겨 적는 거를 부기라고 우리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기를 작성하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는 그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 조금 이제 전문적으로 얘기한다면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파악해 보고자 하는 게 바로 부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재무 상태라는 게 뭘까? 이거는 재산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가정도 여러분들이 안에 이제 집이 있고, 그 다음 자동차가 있고, 또 예금이 있고, 또 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온 게 있고, 이런 식으로 가정에 있듯이 회사도 어떤 하나의 가정처럼 기업이 가지고 있어야 될 자산이 필요하고 부채가 필요하고 자본이 필요한 거죠. 또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장사라는 걸 하잖아요. 우리가 장사를 하는데 이걸 우리가 영업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장사를 하면서 벌어들인 돈이 있을 거고 또 벌기 위해서는 또 돈을 회사가 지출해야 될 돈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거를 수익과 비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영 상태와 경영 성과를 파악하는 이런 자체가 뭐다라는 거죠? 부기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여기에 조금 더 크게 본다면 자금, 그래서 우리가 돈을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부기에 자금을 더한 이 내용이 바로 경리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회계라는 건 뭐냐? 이걸 이제 전부 다 포함하는 건 뭐냐면 이 회사와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회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주주가 있을 수 있고 채권자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런 등등 뭐 은행이라든지 또 세무서라든지 뭐 이런 곳이 기관들이 회사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간단히 하나 대표적으로 주주를 하나 얘기해 본다면 주주는 이 회사에다가 돈을 출자를 해주죠. 자본을 출자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회사에 자본을 출자해주고
거기에 이제 1년이 되면은 배당금을 받아가는 게 또 이런 주주들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고 간의 이런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이해관계자라고 표현하고 또 우리는 다른 말로는 회계정보 이용자다라고 합니다. 회계정보 이용자다라고 표현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뭘 해줘야 되냐? 자,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여러분들 친목회를 만들 때 어떻게 회비 걷죠? 자, 회비 걷으면 어떻게 돼요? 1년을 이제 총무가 돈을 다 관리하고 1년 뒤에는 어디에 얼마 썼다라는 걸 보고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 뭐 차기에 또 회장이나 총무에게 또 넘겨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기업도 똑같아요. 기업도 자, 이런 주주들이 자본을 출자를 해서 회사에 주면 회사는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회사의 일에 쓸 것이고 나중에는 어디에 얼마를 썼다라는 것도 보고를 다 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전달하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회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회계의 정의를 살펴본다면 이거죠. 정보 이용자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보 이용자들이라는 것은 주주들입니다. 주주나 채권자, 뭐 세무서, 금융기관 이분들이 되는데 이런 정보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에 맞춰서 이제 입장에 서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게 되죠. 회사에 계속 투자를 할 건가 안 할 건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출전한다면 이거를 회사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기록하고 계산하고 정리를 해서 그 결과를 전달하는 활동 과정이다. 그래서 여기서 회계라는 말에는 꼭 전달하는 활동 과정을 알아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례 하나를 풀어보면서 우리가 이제 복습을 해보죠. 회계의 목적을 설명한 것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회사의 일정 시점 재무 상태를 파악한다. 그 다음 경영성과를 파악한다. 1번, 2번은 부기가 됩니다. 자, 물론 부기는 나중에 뭐가 됩니까? 결론적으로는 회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회계의 목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종업원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종업원을 관리한다는 것은 인사관리 쪽이죠. 인사관리죠. 그래서 이거는 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3번은 네, 정답이 되겠다. 그 다음 4번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자, 정보 이용자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분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계의 정의, 이 회계의 정의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 최소한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그래도 누군가가 야, 뭐 장난 삼아서 얘기를 하든 뭘 하든 회계가 뭐니? 하고 물어봤다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대답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회계는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여러분들 전달하는 과정이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고 전달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먼저 부기라는 것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부기에는 우리가 회사가 사용하는 것은 복식부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식부기가 아니라 복식부기는 원칙이 있다는 거죠. 원리 원칙이 있고 기업회계 기준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작성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복식부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회사다 보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부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적용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회계를 다시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회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 그러면 정보 이용자. 자, 우리는 우리는 반드시 이런 정보 이용자들에게 전달한다 그랬고요. 또 보고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기업 외부에 있는 분들, 주주, 채권자, 소비자, 금융기관 이런 분들한테 알려주려는 회계가 뭐냐? 기준을 아까 제가 앞에서도 들었죠.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고서는 재무제표라는 걸 합니다. 재무제표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보고를 할 때는 뭐냐? 1년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했다. 1년을 사업을 끝마치고 다음에 이제 주주총회라는 걸 여러분들 하죠. 주총이라고 우리가 줄여서 쓰기는 합니다만은 이때 가서 우리는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일어난 자료,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이거를 과거 재앙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계시는 회계가 바로 재무회계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것은 재무회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1급을 들어가면, 전산회계 1급을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관리회계하고 세무회계를 1급에서 공부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관리회계는 뭐냐? 내부 경영자나 종업원, 그러니까 노동조합 등이 있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뭐냐? 경영자도 열심히 노력했고 종업원도 열심히 노력했어요. 무엇을? 회사를 발전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거고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임금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보고상의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내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알려주려는 회계가 관리회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네, 기준은 없는 거고 원가 보고서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나갈 것인가, 회사를 발전시켜 나갈 건가라는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원가를 통제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앞으로 배울 관리회계인데요. 자, 지금은 간단하게 이제 나중에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세무회계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국세청 같은 세무서에 보고하는 걸 말하겠죠. 그래서 세법을 적용하게 될 거고 세무서식, 신고서식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자, 사례를 하나 그럼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그랬습니다. 1번은 재무회계는 외부 보고 목적이다. 관리회계는 내부 보고 목적이다. 맞죠? 그 다음에 2번은 일정한 기준이 없다가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기업회계 기준이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일정한 기준이 없는 게 관리회계이니까 정답은 2번이 돼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자, 재무회계는 그러면 어떤 걸로 보고하느냐? 재무제표라는 걸 보고한다 했고요. 관리회계는 특정한 양식은 없습니다 라고요. 자, 재무회계는 과거에 일어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하는 거고 관리회계는 앞으로 미래에 이제 예측을 하고 예산을 수립하고 계획을 생산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원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건 미래지향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가 차이점이 무엇이 있는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계 범위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 보자 이거죠. 자, 회계 범위는 첫 번째 회계 단위라고 하는데 우리가 부를 때 이거를 사업장이란 얘기 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본점이라든지 지점이라든지 본사와 공장을 뜻합니다. 이런 곳을 우리는 사업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회계에서는 이걸 회계 단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는 제목이 회계 단위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업장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소적 범위를 우리는 기록하고 계산하기 위한 장소적 범위다라는 걸 회계 단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회계 연도가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는 사업연도라고도 표현하죠, 여러분들. 사업연도.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꼭 우리가 이제 1년을 표현할 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그쵸?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업은 꼭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라는 법은 없어요. 이렇게 하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회사는 4월 1일 날 설립했으니까 1년을 내년 3월 30일까지 할 거야. 이렇게 해도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예,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그 회사의 임의적으로도 연도를 정할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현행상법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문구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년만 딱 채우시면 돼요. 1년만.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회사를 설립할 때면 설립 그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설립 신고에 따로 이렇게 정해놓은 기간이 없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라는 것을 1년으로 사업연도로 또는 회계연도로 정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2절로 들어가서 우리가 자산과 부채와 자본 및 재무상태표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요거부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회계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회사는 이 회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이해관계자, 즉 주주 등을 말한다고 그랬는데요. 자, 주주가 회사에 돈을 출자해 줍니다. 돈을 출자해 주죠. 그럼 회사는 반드시 이해관계자들한테 배당을 해줘야 되고 이익에 대해서 배당을 해줘야 되고 돈을 어떻게 썼다는 걸 보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재무제표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주주들에게 보고해 줍니다. 언제 한다 그랬죠? 주주들이 다 모여 있는 때가 주주총회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래서 주주총회 때 보고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재무제표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재무상태표, 또 두 번째가 손익계산서, 또 세 번째가 현금흐름표, 또 네 번째가 자본변동표, 다섯 번째가 주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 5가지 중에서 대표적으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특별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전산회계라는 걸 공부하시려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얘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필수로 알고 계셔야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분하게 하나씩 들어가 볼까요? 재무상태표라는 게 뭘까요? 이거죠, 이제. 자, 재무상태표. 자, 이거는 언제 작성하냐? 요 문구 중요합니다. 일정 시점이라는 겁니다. 일정 시점.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앞에서 얘기 드릴 때 회계연도, 즉 사업연도 말씀드린 거 기억하셔야 돼요. 사업연도를. 자, 1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1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1년이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기간이 이렇게 있으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우리가 1년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재무상태표는 이 2가지 날에 그러니까 1월 1일이 기초가 되고요. 그 다음에 12월 31일이 기말이라고 하거든요. 기말이라고 합니다. 기말.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기초 재무상태표와 기말 재무상태표 이 2가지 날에만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는 우리는 이걸 이제 기중이라고 하는데요. 중간에는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안 해요. 재무상태표를 작성 안 하고
1월 1일 한 번, 12월 31일 날 또 한 번, 이렇게 두 번을 작성하는데 이거를 날짜가 딱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일정 시점이라고도 하고 이거를 특정한 날짜, 그러니까 특정 시점이라고도 표현을 한답니다.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요 문구가 꼭 들어가야 돼요. 일정 시점이라는 얘기 들어가야 되고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럼 여기서 재무상태라는 것은 지금 아래에 나와 있지만 자산과 부채와 자본 요 세 가지를 가지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림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죠. 자, 그림을 보면 먼저 양식을 먼저 살펴보시면 우리가 기초재무상태표를 약식으로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약식으로 이렇게 영어로 보면은 T자 같이 보이시죠? 자, 이와 같은 T자형을 가지고 지금 해놨는데 왼쪽을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차변이라고 부르시고요.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는 세계 어디에서나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하자고 서로 공통으로 표준을 해놨어요. 예, 공통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차변이라고 여러분들 아시고 오른쪽에는 대변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왼쪽에는 뭘 적게 되어 있냐면 자산을 적게 되어 있어요. 자산을. 그래서 1월 1일 날이면 기초자산이라는 말을 표현하는 거고 자, 여기도 나와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나눠보면 12월 31일도 우리는 이제 기말이라고 하는데요. 기말에도 왼쪽에는 뭘 적게 되어 있느냐? 기말 자산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하고요. 그래서 기초자산에서 오른쪽에는 그럼 뭐냐? 기초부채와 기초자본이라는 거. 또 여기죠. 기말부채와 사실은 이 두 가지를 더한 기말자본. 기말부채, 기말자본. 그래서 300만 원이 똑같죠? 220만 원과 80만 원을 더하면 300만 원. 왼쪽에 차변도 300만 원. 자, 여기는 250, 250이죠? 이렇게 양쪽의 금액을 일치시켜 주는데요. 이러한 표를 작성하는 것을 재무상태표라고 합니다. 재무상태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용하는 공식 중에 이 재무상태표 등식과 자본 등식이 있는데 자본 등식이라는 것은 뭐냐? 자본을 구한다고 해서 자본 등식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자산에서 자, 큰 곳이죠. 자, 250만 원이라는 이 자산이 있습니다. 자, 자산에서 부채를 뺍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죠? 자본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자본을 구할 수 있죠. 그럼 1월 1일 날 작성하기 때문에 이거를 기초자산이라고도 하고 기초부채라고도 하고 기초자본이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되지 않느냐 이거죠. 자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거는 250만 원은 200만 원과 50만 원을 더한 거. 부채와 자본을 더해도 자산이 나오니까 똑같이 일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작성해 주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와서 이제 기말에 와서는 자, 여기서 이제 기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말은 기말 자산이 있죠? 300만 원 있고 기말의 부채가 22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기말 자본이 80만 원인데 이 기말 자본은 숨어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초 때 처음에 1월 1일 날 기초 때 구한 기초 자본이 50만 원 있었고 1년간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남겼어요. 기분 좋은 일이죠. 사업을 해서 남은 이익이 생긴 걸 당기순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거는 뭐냐면 기말 자본하고 여기죠. 그 다음 기초 자본하고 우리는 마지막에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기말 자본하고 기초 자본하고 그래서 기초 때 5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기말에 가보니까 80만 원이 되었다. 30만 원 이익 봤다는 거죠. 이거를 공식으로
바꾸어 보면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은 당기순이익이다. 또 반대로 기초자본에서 기말자본을 빼서 당기순손실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제산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거는 꼭 여러분들 이제 시험에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등식으로 드렸는데 이거는 무조건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이거는 꼭 알아놔야 된다. 공식도 알아내야지만 되지만 이 표도 여러분 표도 완전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한번 그려보시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례 3을 한번 먼저 풀어보시죠. 자, 사례 3은 재무상태표의 작성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은 재무상태표의 등식은 자, 좀 전에 재무상태표라는 걸 우리가 등식을 보셨는데 자, 이런 재무상태표가 있으면 자, 왼쪽에는 자산,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 이랬어요. 그래서 자산과 부채와 자본은 항상 동일해야 된다. 똑같아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얘기고요. 자, 2번이 틀렸죠. 여기서 일정 기간이 아닙니다. 일정 기간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이 돼야 된다. 이 문구를 잊지 마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비이동자산 앞으로 이제 가보면 자산도 이제 종류가 있겠죠. 자산도 그냥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도 있을 거고 그럼 비품이라고 할 거고 자동차는 차량 운반구라고 또 하기도 하고 또 뭐 현금도 있을 거고 당좌예금도 있을 거고 보통예금도 있을 거고 이렇게 자산도 여러 가지 종류별로 나눠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에는 비유동자산이라는 게 있는데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자산이 포함된다.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표기할 때는 표제, 상호, 작성연호를 금액의 단위를 표시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맞는 걸로 보시고요. 정답은 2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이제 첫 수업을 한번 드려봤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처음에는 아마 이제 이게 무슨 얘기지? 하고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만은 앞으로 이 내용을 계속 제가 반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반복을 하다 보면은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거니까 조금 전에 했던 거 복습만 다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문제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학습 정리를 통해 오늘의 학습을 정리해 보세요.